3쪽에 보면 이제 행정법의 효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이것도 곧잘 나와.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행정에 관한 특히 이제 성문의 법 말하는 거야. 성문의 법이 만들어졌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거 관심사야. 법을 만들면 성문의 법을 만들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나? 응? 또 어떤 때 효력이 없어지나? 응? 그리고 또 뭐야? 누구한테까지 효력이 있나?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이 있어. 그럼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법 적용 받아야 되는 건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되는 건가? 이런 거. 그렇지? 그다음에 또 뭐야? 지역적으로. 응? 우리나라 법이 외국에까지 적용이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시간적 효력에서 효력 발생 나왔죠? 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면서 두 가지 경우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규정을 딱 해놓으면 그 규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겠지. 근데 만약에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이 없어. 그럴 때가 문제가 되지. 자, 그래서 자 시행일 1번에 보니까 기억번 뭐라 그랬죠? 읽어보자. 법령 등을 공포라는 건 이제 국민한테 법 만들었다고 알리는 게 공포야.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법은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응? 이것도 알아는 두세요.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한 날이 그날부터가 시행일이 되는 거다. 응? 너무 당연. 니은 법 여기 숫자가 나오지.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이 만든 법은 언제부터 효력 생긴다라고 규정이 없으면 자 밑줄 공포한 날부터 며칠 지나면 효력 생기는 거래. 20일. 요거 꼭 외웁니다. 응? 디귿번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조례 규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지? 자치법규라고도 부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도 이제 우리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똑같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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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라는 건 지난다는 뜻이지. 똑같은 말이죠. 응? 자, 그다음에 2항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다만 이제 읽어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이 법 등은 긴급히 시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적어도 이건 또 뭐야? 며칠이야?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해라. 응?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만큼 조금 더 대비할 시간 여유를 주라는 취지겠죠. 그러니까 첫째 줄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해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요새 논란이라고 요새 이제 핫한 게 뭐가 있냐면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우회전할 때 차 앞으로 우회전할 때 바로 횡단보도 나오잖아.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야. 우회전할 때 일단 사람이 근데 참 이게 애매해. 그리고 경찰도 홍보를 명쾌하게 안 하고 혼선이 있대. 이거 그냥 행정법 시험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고 쳐보자. 사거리가 있는데 이제 우회전하는 차는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보통 이렇게 횡단보도가 나타나, 그죠? 그러면 이 우회전할 때 예전에는 뭐라 했어? 그냥 가도 됐어.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멈추라는 거야. 멈췄다가지. 예? 일단 멈추라는 거야. 근데 다 멈춰야 되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여기도 횡단보도에 이게 뭐랄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란다.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신호등이 여기 파란불이야. 그럼 사람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멈추고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 그냥 파란불이라도 신호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횡단하는 사람 없으면 다 그냥 갔어, 우회전 차는. 그리고 다 묵인이 돼서. 근데 사고가 나면 이제 문제가 돼. 횡단보도 파란불이었는데 너 지나가다 사고 냈네? 그러면 운전자에게 이제 책임을 물었죠. 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 경찰도 단속 안 했어. 근데 이제 하도 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게 큰 사거리야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어때? 이게 이제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게 우회전하는 차한테는 또 여기로 이렇게 빠지게끔 이렇게 또 길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신호가 거의 없어요. 신호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라는 거야, 멈추고. 근데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일단 서행. 근데 지금 혼선이 있는 게 다 멈추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 지나려는 사람도 없고 없는데도 다 멈춰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뒷차들은 또 왜 빨리 안 가냐 빵빵대고, 그지? 이게 또 일선에 혼선이 있대. 근데 이 우회전차가 이렇게 해서 여기 멈추고 있으면 이 차 지체가 많이 돼요, 뒤로. 이게 우회전차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직진하는 거와 우회전이 같이 주어지는데 여기가 막 막혀가지고 교통 정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다 그냥 허용을 했던 건데, 사람이 없으면, 신호등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서행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보고 서행을 하면서 지나면 되는데 다 멈춘다는 거야. 그리고 다 멈춰야 되는 것처럼 홍보가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일선에서 또 혼란이 있다. 좀 더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 지금 왜 얘기해? 이게 다 국민들의 권리 제한 의무부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데,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하면서 몇 개월이 지난 뒤부터 6개월 내지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둔 거지. 만들었다고 공포하고 규정을 뒀어.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된 거지. 응? 이렇게. 그래서 자, 숫자가 이제 기억나죠? 20일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된 뭐 적어도 30일 이상. 응?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쌍거리범 공포 방법 나오죠? 즉 국민한테 법 만들었다고 알리는 방법. 자, 동그라미 1번 쭉 읽으면 핵심은 뭐야? 어떤 방법으로 공포하래요? 응? 두 번째 줄. 관보 궤제. 관보 게재하는 방법. 이게 키워드예요. 관보. 관보라는 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을 관보라고 해요. 응? 그래서 쭉 앞에 읽어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했을 때, 법률 만들었을 때, 조약, 외국어 조약 맺을 때, 대통령, 총령, 부령,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 어쩌저쩌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다 모든 법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넷째 줄 보면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관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지.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만. 근데 인터넷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인터넷 관보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관보도 보기 쉬워요. 이제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법제처 들어가고 그러면 다 뜨거든. 그래서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여기도 하나 체크. 그런데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해석,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다. 근데 종이 관보하고 전자 관보가 좀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거에 따르냐? 응?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 거기에 뭐가 키워드야? 전자 관보와 종이 관보는 뭐라고? 동일한 효력. 이게 키워드입니다. 동일한 효력. 응?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 이거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다르면 종이관보가 우선한다 그랬어. 근데 바꿨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거 알아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법은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공포한다 그랬지? 그런데 예외가 있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밑줄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할 때, 이게 제목이야. 응?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결론적으로 뭐 이건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 서울특별시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응? 요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해.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공포하면 뭐 언제 규정이 있으면 그때, 규정 없으면 원칙적으로 20일 지나면 대통령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 회력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고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보냈어. 근데 대통령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 반대. 그럼 대통령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달아서 다시 국회로 다시 되돌려보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 그래요. 그는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거부해서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냈어요. 공포를 안 하고. 근데 국회에서 대통령은 무슨 소리? 이 법이 뭐가 문제 있다고 하면서 다시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찬성. 맨 처음에 법 통과시킨 건 국회의원 절반,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다시 넘어온 거는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가 찬성해야 돼. 더 많은 국회의원이 찬성해서 다시 통과. 이걸 이제 재의결한다 그래. 다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다시 보내. 공포하라고.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반대. 그럼 이제 대통령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는 없고, 대통령이 계속 반대한다면 공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정한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국민들한테 공포하도록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공포할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응?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 2번.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규칙도 공포하는 방법 어때? 읽어보자. 조례 규칙 공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이거를 공보라고 합니다. 공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은 공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제목이 보통 공보라고 붙이진 않지. 여러분들 보면 뭐 여기 구청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이렇게 많이 뭐 가판대나 지하철역 같은 데 비치해 놓을 거야. 뭐라고? 그다음에 인천시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무슨 뭐 각 이름이야 제각각 지자체마다 이름을 붙일 수 있지.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뭐랄까? 뭐 제각각 신문에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공통적 성격은 공보야. 그래서 조례 규칙 공포 방법 공보의 게재. 다만 똑같은 이치로 똑같아요. 지방의회에서 조례 통과시킨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한테 공포하라고 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이 거부. 다시 들어오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또 보냈는데 공포를 안 해.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경우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공서 게시판에 게재. 뭐 이런 방법 쓰는데 사망은 읽고 지나가. 응? 중요한 건 어디야? 1항하고 2항이야. 응? 정리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4항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마요. 교육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교육규칙은 우리가 각 시도의 교육감이 교육에 관해서 정하는 법이에요. 응? 교육규칙은 뭐야? 시도가 발행하는 신문인 공보 또는 일간신문의 게재, 또 시도교육청 게시판, 동시에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이런 방법으로 하래요. 응?
여기는 4번은 좀 특이한 게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이게 좀 특이하긴 해. 자,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선번. 자, 공포 1. 그러니까 법만 들었다고 국민에게 공포한 날짜. 왜냐면 이게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면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언제를 공포한 날로 잡느냐? 그때부터 20일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 확정을 지어야지. 공포한 날은 어떤 날로 본대? 동그라미 1번. 그 법의 내용이 실린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요거 밑줄. 사실 그때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이 공포한 날. 그 법의 내용이 실린 관보가 발행된 날. 근데 법은 그렇게까지만 써 있는데 요 발행된 날이 그러면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언제냐? 이걸 또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신문이 발행된 날을 오늘 인쇄가 끝난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신문에 오늘 뭐 몇 월 며칠 발행됐다 그러면 그 발행된 날짜 오전 0시부터 발행된 날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야. 그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론은 셋째 줄 밑줄. 자,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자 밑줄 최초 구독 가능 시점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누가 국민에게 이게 이제 그 법의 내용이 실린 관보나 신문이 도달이 돼서 국민이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시점, 그때를 발행된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따져서 20일 계산하는 거죠. 그지? 아,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도달주의의 반대 개념인 발신주의라고. 그러니까 보낸 시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봐. 그 세금을 부과하는 도지서. 그럼 세무서장이 보낸 건 오늘 보냈어. 누구한테? 근데 도착은 내일이나 모레. 그러면 상대방이 세금 낼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할까? 보낸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달된 시점부터 세금 낼 의무가 생겨.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나 행정관계에서나 다 원칙은 도달주의. 법에서 따로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예외 기준이 있으면 보낸 시점을. 예를 들면 국민한테 유리하게 될 때는 보낸 시점으로 해. 그러니까 원칙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항원 원장님도 1년 동안 사업을 한 뒤에 올해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래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내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 내야 돼. 근데 5월 31일까지 신고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쳐봐. 그럼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도착이 돼야 되냐? 아니야. 5월 31일까지 보내기만 하면 도착은 6월이 돼서 도착해도 5월 31일까지 보냈으면 그 찍힐 거 아니야. 우체국에. 보낸 날짜가. 그지? 그러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발신주의를 규정했다 그래. 응? 자, 이건 여담이었고 나중에 또 나오게 돼. 그런 얘기도.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셋째 줄에 최초 구독 가능한 날로 잡는다 이거지? 네, 그래서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이 이제 공포한 날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 해석을 최초 구독 가능 시설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2번 넘어가도 되고 3번도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뭐 2개 이렇게 들어졌는데 1번 정도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 최초 구독 가능 시점으로 공포일을 해석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그냥 읽어만 보자. 그 관보에 게재된 날이 옛날에는 관보 게재된 날에 공포된 날로 본다고 돼 있는 거야. 그 발행이죠. 이거는 관보에 인쇄된 발행 일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관보가 전국의 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일반 국민들이 열람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최초의 시점을 말한다. 이게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을 나타내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로 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과 이 부분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소급표라는 말 이해돼요? 소급이 뭐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고 소급표란 새로 만든 법을 법 시행일이 정해질 거 아니야? 시행일 이전에 과거 일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거,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게 하는 걸 소급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마음 놓고 이렇게 행동을 해. 어떤 행동이 처벌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해도 된대. 아무 금지 규정도 없어. 그래서 나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런데 3개월 뒤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대. 근데 그 법에 뭐라고 하냐면 이 어떤 그 행동 처벌한대. 근데 언제 것도 처벌하냐? 1년 전에 그 위반 행위도 처벌한대. 만약에 이런 법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나 불안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법 처벌하는 법 만들어서 처벌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 이거는 국민들의 법적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야. 기존의 걸 믿고 행동하는 건데 나중에 새 법 만들어서 불리한 법을 과거 이래까지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개념 또 알고 가야 돼.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게 새 법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법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이후부터 시행된대. 시행된 효력이 이제 발생한대. 요 시점 이후부터 장래양. 이때부터 이게 시행일이야. 이때가. 그런데 이 새 법에서 이제 어떤 뭐뭐를 정해놓은 상 과거에 있었어. 이미 새법 시행일 이전에 과거에 다 끝난 일, 이걸 완성됐다고 그래. 과거에 다 끝난 일. 여기다가 이 새법을 여기다가도 적용하는 거,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일에다가 새법을 적용하는 걸 이걸 진정소급이라고 그래요. 진정소급은 원칙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너무 크게 해치기 때문에 금지, 안 된다. 단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책에 진정소급 먼저 체크. 진정소급 동그라미 1번에 제일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쭉 문장 나오는데 핵심. 첫째 끝에 이미 종결된 사. 그지? 이미 종결된 사. 새법 시행 전에 이미 다 끝난 일. 여기다가 새법을 적용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진정소급.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진정소급은 원칙이 뭐야? 첫째 끝에 원칙이 금지. 왜 금지하는지 이해하고 있지? 단 어떻게 돼? 셋째 줄 예외적으로 허용. 이렇게 관계. 자, 그러면 공부 요령 알 때 진정소급이란 어떤 건지 핵심 키워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새 법 만들어 적용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 그럼 국민들의 법적 생활을 너무 불안정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원칙 금지. 다만 예외적으로만 허용. 그래서 우리 그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도 명시해놨어. 뭐라고 써놨대? 거기에 새로운 법에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 법이 효력 발생되기 전에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난 일, 과거에 완성되거나 완성되거나 종결된 과거에 다 끝난 일에 새 법 적용하는 거 적용 못한다 이거지? 소급 적용. 그러면 여기 관계를 잘 봐.
원칙은 소급해서 저 과거에 끝난 일에 소급 적용 안 된다. 단 예외가 있을 수 있대. 예외 어느 거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지? 예외도 있다는 거지. 원칙 금지하면서 바로 그런 취지가 들었죠. 근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나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 판례는 그보다 좀 더 넓게 인정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부진정 소급 보자. 오른쪽 올라가서 자 부진정 소급은 자 세법이 이때부터 시행된다 그랬죠? 근데 과거에 시작이 됐어. 과거에서부터 발생한 일인데 안 끝났어요. 계속 이 세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야. 물론 이때 가서 언제 가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세법 시행일 이전에 과거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 진행 중인 일,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일, 여기에다가 이 세법을 적용하는 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은 과거에 시작된 일에서부터 과거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생긴 일에다가. 자, 그래서 부진정 소급 키워드 뭐야? 동그라미 1번 부진정 소급이란 키워드가 뭐겠어요? 여러분 찾아봐. 계속 진행 중인 사안. 그지? 세법 시행이 시점까지 과거에서 시작됐는데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진행 중인 사안. 응? 여기다 세법 적용하는 걸 진정 소급. 응? 네. 2번 부진정 소급. 자,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어떻게 돼? 이건 반대. 원칙이 허용. 진정 소급하고 정반대네. 원칙이 허용. 응? 둘째 줄에 있지? 동그라미. 원칙이 허용이고 다만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한될 수 있어. 제한 내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정반대 경우야. 진정 소급하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통해 다시 다 확인할 거야.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소급입법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걸 잠깐 설명하면 우리 어제도 이제 맞아. 요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어제 그제 막 며칠간 논란이 되는 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간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응? 이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이 법원에만 있다고 보느냐? 헌법재판소도 해석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건 법원도 따라야 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이런 뜻이다라고 법률을 해석해 놓은 거에는 법원이 안 따라도 된대. 그래서 법원이 거기 안 따라도 된다고 반박. 근데 헌법재판소는 따라야 된다. 또 엊그제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갖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해 놓은 걸 안 따르고 지멋대로 법원이 해석해가지고 재판한 거 취소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렸어요. 엊그제.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응? 아마 엊그제 그제 뉴스 검색해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배운 거 다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법률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신청받았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갔더니 헌법재판소 심사를 해. 심사하더니 이거 맞다. 이 법조항 헌법에 위반되는 거 맞다 이거야. 그런데 헌법에 위반되니까 위헌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그냥 위헌 결정 딱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그 법조항은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위헌 결정 내린 거와 동시에 바로 무효. 그러면 그 법조항이 아예 뭐라 그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이제 우리 어디 개발 못하게 이렇게 묶는 거를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지정하는 지 있잖아. 그 이제 법률에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게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정부가 지정을 하면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발을 못하게 돼서 자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 불이익이 따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원래 자기 땅인데 건축을 하려고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고 대지라 그래.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땅이었고 건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묶였어. 이제 건축 못해요. 그러면 자기 땅임에도 자기 땅을 자기 원래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보잖아. 이런 사람한테는 그 피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뭐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뭐 그 시민들의 어떤 건전한 생활 뭐 환경 조성 뭐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한 거야. 근데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 토지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 규정을 안 뒀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보상 규정을 안 뒀다고 헌법 위반으로 인정을 해요. 위헌이다. 근데 바로 이거 위헌 결정 바로 내리면 무효. 그러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정의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의 그린벨트 지정했던 거 싹 땅주인들은 신났지. 막 개발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런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돼.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 중에 하나가 이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 맞다. 다만 이거 바로 무효라고 선언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조항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국회에게 개정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뭐 예를 들어 한 1년 내에 개정을 해라. 응? 그 개정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유지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 게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떤 법조항이 헌법 위반,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다만 바로 단순 위헌 결정 내리면 그냥 바로 무효가 돼버려서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단순 위헌 결정을 안 내리고 내용은 위헌인데 일정 기간까지는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조항이 헌법에 안 맞는다고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국회더러 개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럼 국회가 법을 개정을 했어. 헌법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 개정된 법을 개정한 날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미치도록 할 건가, 과거 이래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도록 할 건가. 이거는 입법자인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어려울 건 없고, 그래서 셋째 끝에 보면 소급 적용시킬 거냐, 장래에 향해서 효력 발생하게 할 거냐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응?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얘기죠. 응. 이해됐죠? 응?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 판결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바로 무효화시키느냐 일정 기간까지는 효력을 유지시키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될 때까지 일단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 불합치 결정이고, 응? 그냥 바로 무효화시키는 결정이 소위 단순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야, 이거는 헌법에 궁금한 건데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헌법 파기에서 나온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로 사본의 위헌 결정의 소급표라는 주제가 있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원래 헌법재판소가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 위헌이다 결정 내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위헌 결정 내린 날부터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 내린 날부터 앞으로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위헌 결정 내리기 전에 거는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응?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소급표가 인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위헌 결정 내린 날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원칙은 그런데 그냥 1번은 이제 헌법조항 1번 그렇죠. 다만 형벌의
관한 법률이나 법률정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뭔가 처벌하는 법조항, 형벌 주는 법조항이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과거에 소급해서 결정하는 거죠. 없어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 간통죄를 처벌했지? 범죄로 처벌했어. 그래서 간통죄를 저지르면 뭐 벌금 징역형. 예전에 간통죄를 범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헌법재판 어이구 야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문제고 뭐 부부간에 신뢰를 깨고 간통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건 뭐 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뭐 이혼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개인이 해결하면 되지 국가가 나서서 너 왜 그 가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간통을 해서 국가가 처벌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헌법 위반 위헌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과거에 그 법조문 때문에 처벌하는 법조문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시 받아낼 수 있어요. 단 이제 이게 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제 예, 뭐가 있냐면 근데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몇 차례 어떻게 했어? 간통죄를 처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몇 차례 이제 판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바뀌어서 헌법 위반이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위헌 결정 나왔지만 어디까지만 소급하냐면 과거에 마지막 합헌 결정 내려진 때 있지? 그때까지만 소급해서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 법이. 따라서 그 합헌 결정 있고 나서 위헌 결정 날 그 사이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만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고 그 합헌 결정 이전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한테는 그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응?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세부 장치가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4번에서 얘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 있잖아. 헌법재판소가 법 규정 위헌 결정을 내면 원칙은 장래에 향해서 그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경우도 있다. 그런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대해서 판례를 잘 공부해야 돼요. 자, 진정소급입법 읽어봅시다. 이게 뭐 사실은 엄밀히 용어상 진정소급표 내지 진정소급 적용하고 진정소급입법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 이 진정소급입법은 법을 만들 때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도 새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드는 걸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만들어진 법을 과거에 끝난 일에 적용하는 건 진정소급 적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공통으로 진정소급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를 건 없어요. 자 어쨌든 판례 1번을 보니까 이렇게 말 진정소급은 원칙에 허용되는 거래? 문장의 전체 구조를 봐.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야 되는 거라는 거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가 뭐래? 셋째 줄을 보니까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거나 또는 넷째 줄 보호할 만한 과거의 상태를 신뢰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별로 적은 경우, 그지? 또 뭐 국민의 과거 상태에 대한 신뢰 보호 요청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진정소급,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2번을 봐. 2번을 보면 거기 무슨 법 하나 나오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 너무 늦었지. 이거 일제시대. 응? 일제시대 일본에 협력하고 나라 팔아먹는데 협력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일본으로부터 막 돈 받고 땅 받고 이랬어요. 일제협력 무슨 이러면 한국사 시간에 배우겠지. 무슨 뭐 백제 일본 그냥 이 일본 흉내내 갖고 서양 흉내에서 뭐 천황이 뭐 백작 남작 뭐 후작 이런 자비도 부여하고 응? 돈도 주고 땅도 주고 그죠? 이 친일 세력들 그거 일제 폐마하고 난 뒤에 어떻게 써야 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다 그 사람들 다 처벌하고 재산 다 뺏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제때 못했잖아.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우면
그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소위 뭐야 그 반민특위라고 약칭해서 그 반민족 행위자 그 조사해서 처벌하고 뭐 이런 특별법 만들어서 했는데 그 뭐 하여튼 뭐 막 방해하고 막 테러하고 뭐 이러면서 못하게 만들었죠. 그 물건 나왔잖아. 그때 청산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뭐 그때 이승만 그 정부는 그 주로 그 친일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했다고도 보는 시각이 많죠. 어쨌든 그때를 놓쳐서 계속 우리가 이제 몇십 년이 흘러서 9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비로소 뒤늦게 못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로부터 받은 그런 재산 조사해가지고 친일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다 딱 확인되면 바로 법으로다가 어떻게 돼요? 과거 1905년인가 일제 합병되기 전 5년부터 1905년부터 국가 소유로 한다. 그래서 국가가 자동 소유로 몰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뺄게. 응? 그랬더니 또 그 친일한 자들 본인 내지 후손들이 뭐야? 이거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한 법 만들어서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거로 진정소유다. 헌법에 어긋난다. 응? 위헌 신청 다 들어간 거야. 막 후손들이. 응? 근데 어떻게 돼? 맞다 이거지. 일단은 뭐야?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한 법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거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 허용된대. 헌재가 두 가지 이유. 어떤 이유? 예상할 수 있었던 거다. 아니 당연하지 않아? 일제 패망하고 독립이 되면 그 일제 협력했던 자들 다 처벌되고 재산 뺏길 거라는 건 다 그런 법 만들어서 뺏길 거라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건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 프랑스 2차 대전 때 독일에 점령됐었잖아. 그 나치 독일에 협력한 자들 다 나중에 법 만들어 처벌하고 다 재산 몰수 다 합니다. 지금도 영원히 계속하고 있죠. 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 나라 팔아먹어서 일제로부터 받은 재산 국가가 재산권으로 보호해줘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는 민족 정기를 수립하고 하나의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일본에서 우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쭉 있었잖아. 그 중에 두 가지에나 해당되는 예상할 수 있었고 중대한 공익적인 필요가 크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러면 2번 공부하면서 이 법 펼칠 때 뭐에 해당하는 법이야? 진정소급에 해당하는 법이야. 그러면 진정소급에 해당하는 법은 원칙은 금지지만 그 말한 대로 예외적으로 허용돼. 그래서 위헌 아니다. 합헌 결정 내린 거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했어도 이 법이 있어도 국가가 환수하는 거 거의 없어요. 0.몇 프로. 네? 엊그제도 판결 또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뭐가 되냐면 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일제시대 일제에 적극 협력해서 저기 서울에 무슨 저 은평구에 땅 뭐 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나 봐 A가. 응? 근데 해방 후에 이 사람 땅 갖고 있다가 뭔가를 은행에 뭐 돈을 못 갚았는데 이 땅이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응? 은행이 압류해서 은행으로 넘어갔고 은행이 다시 경매에 붙인 거야. 경매에 붙였는데 A가 내가 살게 하고 이 땅을 다시 경매로 낙찰받았대요. 이래서 이제 계속 보유해 온 거야. 근데 국가가 뭐야? 이 A 너 일제시대 이거 협력한 대가로 받은 땅이라고 환수 조치를 했는데 소송 걸었어요. 걸었는데 이 A가 처음부터 이 땅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이제 이게 뺏는 게 겠는데 이 땅을 일단 은행에 넘어갔단 말이야. 은행에 넘어갔다가 다시 경매로 나온 걸 이 사람이 다시 샀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 다시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뺏지 못한대. 그래서 이거 국가가 환수한 조치 위법해가지고 지금
친일하는 사람은 다 승소하고 있어요. 이 법의 허점이지. 응? 그치? 응? 돈 세탁?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이제 은행에서 실제 압류돼서 됐을 수도 있고, 요걸 악용하면 딴 사람한테 팔아넘긴 것처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몇 달이 걸쳐서 다시 사게 되면 자기 자식이 다시 산다지. 이렇게 되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그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다. 응? 국민들이 실망이 크지. 응? 도대체 이게 법을 애초에 그렇게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지. 이제 우리나라 잘못된 게 이건 그 나라 팔아먹고 뭐 저래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응? 그죠? 이 나라 팔아먹고 한 사람들은 일제시대부터 큰 돈 벌어갖고 자식들도 교육 잘 시키고 부자니까 해방 후 자식들도 좋은 직업 가지고 고소득에 똥똥 부리고 잘 살아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자기 재산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털어놓고 쫓겨서 떠돌아다니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해방 후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독립운동 후손들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응? 그죠? 재산도 없고 못 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전번에 어떤 그 만화가 있잖아. 윤모문가, 응? 그 또라이 새끼, 진짜 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렇게 못 사는 거 보고, 응? 노력 안 한다. 응? 근데 신일 후손들은 잘 사는 건 굉장히 노력. 독립운동 후손들은 노력 안 했다는, 이렇게 현재 못 살고 있다는 이런 비판. 말도 안 되는. 기사 안 봤나 보다, 그지? 그런 거. 응? 만화가가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응. 참. 예.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가보자. 뭐가 있나? 예. 자, 그다음에 4번 판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유리한 신법이, 국민한테 유리한. 여러분 주로 포인트가 과거 끝난 일에 새 법을 소급해서 적용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뜻하지 않게 국민에게 예상하지 않던 불이익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 그리고 오히려 더 기쁜 건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기면 더 기뻐. 그러니까 국민한테 유리한 내용의 새 법은 과거로 소급시켜서 적용하는 것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유리한 신법을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도록 할지는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을 소급시키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한 입법자의 어떤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응? 이해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부진정 소급입법 나왔어요. 부진정 소급입법 나오면 1번 쭉 읽어보, 눈으로 읽어보되 중요한 단어 나죠? 세 번째, 응? 계속된 사실. 응? 계속된 사실이 뜻하는 건 뭐야? 세법 시행 이전에 과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법을 적용해도 그건 소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까 배웠는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허용된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죠? 똑같아. 다만 2번 둘째 줄에 뭐야? 아직 완성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은, 그지?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허용. 다만 어떻게 돼? 세법 말고 과거의 상태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크다. 신뢰 보호의 필요가 크다면 그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도. 그죠? 원칙은 허용되지만 요거 2번 꼭 알아요. 입법자가 소급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응용해서 3번 보자. 3번을 보면 자, 개발이익 환수, 개발 사업을 벌이면 개발로 인해 얻는 이익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부과해서 국가가 걷어들이는데, 이 법은 이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소급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새 법이 시행될 당시 아직 개발이 안 끝났고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 여기
개발이 진행 중이잖아. 과거에 시작됐지만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과거에 시작된 일이면 계속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언젠가 여기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새 법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거, 이거는 부진정 수급으로서 원칙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력은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원칙이 허용되는 거다. 자, 이번에는 소급 적용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법이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논리 똑같아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과거 끝난 일에 소급 적용하는 건 금지. 단 예외 어떻게 돼? 똑같아. 소급 적용에도 국민의 뭐 이해관계,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든지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게 허용된다. 그죠? 그리고 2번 둘째 줄을 보면 어떻게 돼?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 금지한다는 거지. 둘째 줄을 보면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부진정 소급 적용은 허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야. 그죠? 자, 셋째 줄 보면은 개정된 법이 기존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관련해 종전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규정하고 불이익한 내용의 법이라도 그러한 사실 내지 법률 관계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성 종결된 게 아니고,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성 종결된 게 아니라면 과거에 시작됐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개정된 새 법을 소급 적용해도 그건 부진정 소급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거다. 계속 같은 얘기지? 괜히 반복 쓰면. 시험 4번, 5번. 4번, 5번. 자, 4번을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야? 과세 연도 진행 중. 자, 그러면 여러분 세금 종류 중에 뭐 이렇게 무슨 일시적인 무슨 사건 생기면 세금 내야 되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 재산 상속을 받아. 그러면 그런 일시적인 사안이 생기면 상속세 납부해야 되고 이런 거 생기잖아. 근데 그거 말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까 우리 학원 원장님이 얘기했잖아.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다음 연도에 자기 1년간 얼마의 소득이 있었고 뭐 이런 거 계산해서 세금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영업한 거에 대해서 매출액, 비용 따져서 세금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법인세, 소득세 뭐 이런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이라는 조세 종류의 그런 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외울 게 아니고 법인세나 소득세. 근데 자 기존의 법은 뭐 법인세나 소득세가 세율이 얼마였냐면 세율이 3%. 근데 이거를 올린대. 근데 언제 개정이 됐냐면 10월 달에 개정이 됐어. 10월 달에 개정. 어떻게 개정됐냐? 세율 인상. 세율을 5% 받는데. 세율 인상이 됐어. 불리한 내용의 법. 그러면 인상된 새 법을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 10월 달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정된 법에 따라 세금 납부해야 될까? 아니야. 1월 달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 개정된 법에 따라 세금 내야 돼. 왜? 자, 이 과세 기간이 이때 시작이 돼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2월 31일이 돼야 끝나는 거야. 과거에 계속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 새 법이 개정이 된 거야. 그럼 개정된 법을 진행 중인 사실이니까 과거 시작된 시점부터 적용해서 세금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때까지. 그러나 여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죠.
여기다가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 더 내게 하는 건 이건 금지가 원칙이죠. 응? 그건 진종수급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근데 요거는 요 과세단의 기간, 응? 안 끝났잖아. 응? 그래서 4번 꼭 알아보고 이거 부진종수급이죠? 원칙의 허용입니다. 그럼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아요. 5번은 저기 국립대학교, 저 한국해양대학교라고 국립대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뭐했어? 지금 학점을 못 맞아갖고 뭐했어요? 제적당했어요. 제적. 응? 자,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데 그 학교에 학교에서는 학칙이 법이야. 학생들에게. 그죠? 학칙이라는 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 뭐 했대? 아이고. 예전에 학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학에 있어서 학점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 미만 2.0은 평점 평균이 2.0 미만이면 퇴학을 시킨대. 제적. 그래가지고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 이번 학기는 이번 학기 연애를 시작했어. 응? 그래서 이번 학기는 공부는 조금 뒤로 연애를 열심히 해야지. 그 대신에 제적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그래서 한 2.3 정도만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응? 평점 2.3 정도. 그래가지고 A 학생 공부를 했어. 학점이 2.3 맞았어. 응? 자기는 이제 기존의 학칙대로 하면 2.0을 넘었으니까 제적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냐? 이게 학기 중에 학칙이 개정이 된 거야. 응? 학칙 개정이 있었어요. 개정이 돼서 어떻게 개정이 됐어?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2.5 미만은 제적시키는 거로 됐어요. 어떻게 됐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다르면 징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어요? 완화시켰어요? 아니지. 강화한 게 아니라 더 쉽게 완화시켰어요.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를 하면. 징계 요건이 완화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2.3 맞으면 제적 못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2.3 맞아도 제적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켰어요. 읽다 보면 완화란 말이 나와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완화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개정된 학칙을 이번 학기부터 적용한 거죠. 응? 그랬더니 얘는 A 학생은 자기는 개정된 학칙을 잘 몰랐던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개정된 학칙을 적용받아서 너 2.5 미만이니까 퇴학시키는 제적 처분이 행해지니까 이 국립대 학생이 소송을 냈어. 그러면서 아니 학칙을 바꾸면 응? 이거 다음 학기부터 바뀐 학칙을 적용하든가 해야지. 이번 학기부터 적용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뭐 소급 적용이고 그다음에 뭐야? 실내 보호 원칙이 어긋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법이라고 자기 퇴학시킨 거 위법이라고 싸운 거야. 근데 이거 가만히 봐. 이 학칙 이번 학기부터 이 학기가 한 학기 단위로 이제 학점이 매겨지고 하잖아. 그러면 이번 학기 이때 시작이 돼서 학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개정된 학칙을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적용하는 거야. 이 학기 시작 때부터 전 학기를 적용. 뭐야 이거?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정된 학칙을 적용하는 문제니까 부진정수급이요. 부진정수급은 원칙이 어떻게 돼? 허용이지만 다만 학생에 대한 학생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과 개정된 학칙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하고 비교해 볼 때 학생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면 또 가능하잖아. 근데 둘을 비교해 봤는데 학생의 신뢰 보호도가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해야 될 학교 당국의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인데 허용된다. 이런 게. 그래서 제적 처분은 적법이다. 그래서 학생이 지는 사건이야. 응? 4번, 5번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을 보면 6번은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 되지? 또 여러분들하고 딱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다 생각해보자. 지금 여러분들 예전보다 여러분들 공무원 지금 들어가면 연금 예전 퇴직한 공무원들보다 연금 적게 받습니다. 퇴직금. 근데 앞으로 또 개정이 또 될 예정이죠. 지금 개정이 또 돼서 또 덜 받게 될 거야 연금. 응? 근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지. 그래서 무슨 반발이 있었냐면 A가 이미 공무원이 됐어요. A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존의 법에 의하면 앞으로 퇴직하면 자기가 이제 2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이 300만 원 이렇게 딱 계산법대로 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25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야 자기 퇴직할 때. 그렇게 되니까 A 공무원들이 반발했죠. 아니 이렇게 연금법을 개정을 하면 이 개정된 법은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만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을 계산해서 주도록 해야지. 기존의 공무원들은 기존의 법 보고 연금 받을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근무해 왔는데 중간에 법을 바꿔서 이제 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연금을 개정된 법에 따라 적용을 받아 덜 받게 하는 건 이거는 문제다. 이건 신뢰 보유하고 온다. 막 이렇게 싸운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뭐야 이거? 응? 이거는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을 박탈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래 연금 지급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거라. 이건 부진종속이고 그렇게 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6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읽어보면 과거에 이미 연금 받은 사람들 권리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장래 이행기가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금 받게 될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연금 받을 그 금액을 이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진정소급에 의한 국민의 재산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즉 부진정소급입니다. 허용된다는 취지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위헌결정의 소급 효력법이 좀 넘어가고 위헌결정의 소급표 좀 넘어가고 위헌결정의 소급표 중에서 판례 1번 알아두세요. 1번. 자, 1번은 가만히 해봐. 거기 두 번째 줄거리 끝에 보면 공무원인데 아마 뭘 잘못해서 형사재판 받았고 금고 이상 형벌을 유죄판결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바로 퇴직돼도 당연 퇴직돼도 과거에 규정이 있었대요. 금고라는 형이 이거 사람 신체 잡아가두는 벌이야. 근데 징역하고 조금 다른 거야. 비슷해. 징역도 사람 잡아가두죠. 근데 징역형은 이제 징역형 받는 동안 뭐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일도. 노역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근데 금고형은 그냥 갇혀만 있는 거고 일은 안 시키는 거고. 근데 금고형 이상의 금고형, 징역형 이런 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 바로 박탈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나왔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이다. 위헌 결정 나왔대.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이 이거 지금 퇴직된 상태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에 의해서 신분 박탈, 퇴직된 상태인데 이때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으면 공무원직 당연 상실하도록 한 법 규정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대. 그러면 이 A는 억울한 거 아니야. 잘못된 법, 잘못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잘린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 자기 복직시켜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응? 그랬는데 복직 신청 못 받아준다는 결정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이미 퇴직이 됐고 다른 사람들 다 그 자리 메우고 막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런 거 따져볼 때,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면 위헌 결정이 이 A한테도 소급해서 효력이 미쳐서 A는 다시 퇴직이 없었던 걸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위헌 결정이 소급되면, 소급표가 인정되면. 그렇게 하면 뭐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어떤 퇴직 공무원의 권리 구제라는 개인의 이익과 또 뭐야? 종래 과거의 법령에서 형성되어 온 공무원의 신분 관계와 관한 법적 안정성, 신뢰 보증이 현저하게 뭐가 더 개인의 이익보다 법적 안정성이니 뭐 이런 게 더 우월하기 때문에 복직 신청 받아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소급되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라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거로 해야 되는데 소급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판례는 되게 중요한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다음에 나올 때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의 소멸. 자, 효력 소멸은 당연히 뭘 말하겠어? 법이 만들어서 효력이 생기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효력이 소멸하는가 하는 거죠. 특별한 건 없고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첫째 줄에 한시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용어. 한시법 뜻 다 이해하죠? 거기 보니까. 법 만들 때부터 아예 뭐 이 법은 언제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만든 법이겠지? 응? 그런 법은 그 정해진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비한시법. 대부분의 많은 법은 비한시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만 해놓지 법이 언제까지만 효력을 갖는다고는 보통 안 써놓습니다. 응? 근데 그런 법은 여러 가지 사유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지. 명시적인 폐지, 그죠? 외울 거 없어. 명시적 폐지는 그 법을 없애는 법을 또 만드는 거야. 폐지시키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묵시적 폐지란 말 나오죠. 요거 밑줄 묵시적 폐지. 그 앞에 뜻 설명이 있는 거지. 묵시적 폐지가 뭐야? 기존의 법을 없애지 않고 놔두고 그 기존의 법하고 내용상 안 맞는 충돌되는 새 법을 만들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웠잖아. 법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무슨 법 우선해?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그러면 나중에 만든 법이 우선한다 치면 기존의 법은 실질적으로 소멸한 거지. 그런 방식이 되는 게 묵시적 폐지. 그래서 법은 묵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 여기서 알아둘 거는 묵시적 폐지 하나 정도 뜻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에 판례 알아보기. 법률이 개정된 경우 부직 규정의 효력 이랬죠. 이것도 이제 엊그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법원과 헌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한 항목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법률 여러분들이 한번 뭐 법제처 인터넷 이렇게 딱 휴대폰으로 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딱 치면 법제처 홈페이지가 뜨면서 쫙 모든 법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법을 대개 보면 무슨 법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뭐 제1조, 목적, 이 법 왜 만들었느냐, 목적,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뭐다, 용어 정의 되게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 본문 제60조까지 해서 써 있어요. 거의 돼.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부칙이라고 또 있어요. 부칙은 아까 말한 이 법은 언제 공포한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걸 대부분 기억했고, 그 다음에 또 위 법조항 중에 어떤 조항, 몇몇 조항은 특별히 뭐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따로 이런 게 뭔가 부차적인 어떤 규정들을 쭉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부칙에다가. 그래서 이게 부칙도 이 전체 법의 일부예요. 우리가 이게 여기를 본칙 또는 본문 규정, 밑에 딸려 있는 걸 부칙 규정 이렇게 되는데, 어떤 법률에 이 본문 규정이 거의 전부 다 개정이 됩니다. 거의 전부 개정된 걸 개정되면 사실은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야? 그 법 없애고 새 법 만든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다면 기존의 법률이 전부 개정이 돼버린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에 딸려있던 부칙도 같이 효력이 소멸한 거로 본다. 여기서 한 줄만 본다. 효력이 소멸. 법률이 개정된 경우 부칙 규정의 효력. 셋째 줄 밑줄 1번 판례에서 개정된 법률이 전문 개정. 그럼 전문 개정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전체 문장이 거의 다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해주는 거야. 말은 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률은 폐지된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기존 법률에 붙어있던 딸려있던 부칙 규정도 같이 소멸한 거로 본다. 응? 이해됐죠? 1번. 네, 그거 정리. 자,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이거 이제 2개 딱 보고 나왔어요. 요거 먹고 요거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지역적 효력은 무지 쉬워요. 응?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문에 뭘 만들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냐 하는 거죠. 원칙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전국의 효력. 뭐 국회에서 법률 만든다? 전국의. 대통령이 법 만든다? 대통령, 장관, 전국의 권한 행사하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쉽게 공부해.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면 전국의 효력이 있는 거고, 인천시에서 만든 법은 어떻게 돼? 인천시 조례. 인천시 구역 내에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왜 효과가 있나요? 단 포인트는 예외. 국가기관이 만든 법 중에도 특정한 지역에만 효력 갖는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쉬운 예, 우리 제주도 특별법 있어요.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있어요. 응? 제주 특별자치도 법 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들어오려면 그 외국인 뭐뭐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우리가 외국 나가려면 뭐 필요해?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외국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국하려는 그 나라로부터 입국해도 좋다고 허락받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는 이제 여권에다 도장 찍어주지. 응? 그죠? 그래서 여권과 비자 발급이 있어요. 비자.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도 그 나라 장관, 외무장관이 받은 것만 여권을 소지하고 우리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제주도는 예외 규정으로 있어요.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많이 유치해서 제주도는 비자 우리나라에 입국 허용하는 우리나라가 입국을 하는 비자 발급 안 받고도 국내 제주도는 관광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발생시키고 있지. 뭐야? 일단 관광한다고 하면서 외국인이 제주도에 와. 그러더니 어떻게 돼? 사라져. 무슨 브로커하고 이제 다 짜고 거기서 제주도에서 어디 뭐 밤에 보트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야. 육지로. 그래서 몰래 이제 불법 체류자로 취업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안 그러면 또 저기 뭐 그때 어디서 무슨 전쟁 나고 뭐 했는데 아프리카 난민 이 사람 관광 간다고 하면서 비자 발급 안 받 없으니까 그냥 관광 목적으로 와. 비행기 타고 제주도 내려서 그다음 뭐해? 공항에서 우리 난민으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통로로 활용돼요. 그지? 난민으로 받아달라 인정. 난민 신청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죠. 응? 아예 제주도 저 비자 없으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국내 입국 자체가 안 되는데 제주도는 예외로 해놨지. 또 예를 들어 세종시에만 적용되는 세종시 특법 이런 거 있어. 자, 뭐 설명해요?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도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반대로 뭐가 있을 수 있어? 인천시가 만든 조례가 인천시 아닌 지역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에도 좋은 데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바닷가 저 충청남도 태안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다고 쳐봐. 그러면 인천시에 저 태안에 있는 땅을 사야 될 것이고 인천시가 그리고 거기다 이제 태안 거기에 건축 허가권을 가진 자하고 사이에서 이제 뭐 건축 협의라는 걸 해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겠지. 근데 인천에 충남 태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규정들은 인천시에서 만들어. 그러면 인천시에 만든 규정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태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적용되잖아. 이런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적용되는 거지만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관할 구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되는 법도 있을 수 있다. 응? 예,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법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다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 법이 적용 안 되는 지역 있어요. 국제 조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 대사관 구역. 여기는 마치 그 나라의 영토가 옮겨와 있는 것처럼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법이 적용한대요. 그 외국 대사관. 그래서 외국 대사관 구역에는 동의 없이 못 들어가요. 공무원, 경찰 못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경찰이 동의 없이 막 들어갔다, 이건 전쟁 선포나 똑같아. 그 나라 영토를 침범한 거 똑같이 간주하는 거야. 그런 식이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예외 뭐야? 우리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그런 지역도 있다. 외국 대사관 구역 내라든지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 적용해서 미군 부대 구역 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지. 응? 이해됐죠? 외우지 않아도 알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효력, 대인적 효력 있죠? 그럼 뭐야? 그러면 이거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외국인 들어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당연히 대한민국 법 적용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외국인이 들어갈 때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 적용받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갔어. 그럼 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법이 외국에까지 따라다니면서 적용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말 하죠. 속지주의란 말 나오고 속인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법학에서 쓰는 보편적인 용어예요. 자, 속지주의는 뭐야? 이게 우리나라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 거다. 응? 그렇죠? 속지주의 원칙. 그런데 또 속인주의를 또 보충적으로 적용해.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국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세상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법이 따라다니면서 적용됩니다. 응? 자,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이해했죠? 자, 여러분 요새 우리 정치권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 거 있잖아. 뭐야? 그 소위 북한 사람인데 뭐 16명인가 죽이고 뭐 왔는데 뭐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잖아. 그거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 응? 거기에 바닥에 깔려 있는 논리 뭐야? 대한민국의 영토 어디까지예요? 북한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우리 법 당연히 적용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남한에 넘어왔다면, 응? 그럼 뭐야? 한국인이니까, 응? 한국 법에 따라 뭐 재판을 하든 죄를 졌으면 재판하든 처벌해야지.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거 잘못됐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거야. 응? 근데 또 이게 북한하고 관계는 아주 특수한 이상한 관계예요. 그래서 또 법들이 있어서 이게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있고 보호 안 해도 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 집단 살인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야. 또 이러니까 이렇게 16명이나 죽였다고 하는 흉악범들을 그럼 우리가 뭐야? 이거 받아들일 그 제외 대상이 보호 제외 대상이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북송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공방 벌이고 있어요. 하여튼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닌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민 생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떠는지. 그 좀 나중에 좀 위기를 극복하고 천천히 좀 조사를 하든가 천천히 해서 바로잡든가 하지. 지금 그게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 응? 코로나도 이제 늘어가고 있고 8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죠? 참 8월 달에는 우리 한번 휴강할 날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내가 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 졸업생들하고 해가지고 이른바 졸업여행 비슷하게 가요. 학기 중에 원래 가는 건데 이 학기 중에 거의 못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가. 방학 중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학생들 인솔자 중에 한 명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구나. 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상관이 없구나. 뭐 착각을 했어. 뭘 얘기하려다 그랬지? 북한 주민 하다가 그 얘기가 왜 나왔지? 북한 주민 얘기하다 왜 나온 거야? 북송 뭐 저쩌고 하다가 자, 어쨌든 원칙이 있고 예외를 보니까, 근데 예외 보면 이거 외우지 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 있지? 외교관은 또 국제 조약에 의해서 우리 법 적용을 안 합니다. 국내 법을 적용. 이건 뭐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한테 똑같이 미국 법 적용 안 받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이 강도질을 저질렀다. 우리가 처벌 못 해요. 우리는 외교관으로 인정 못 하니까 추방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처벌할 수도 없어요. 가둬놓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일단 강도질했다. 그러면 현행범이다. 일단은 외교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체포는 하지만 외교관이다. 바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조사는 해본다, 해보지만 거의 처벌도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추방하겠죠. 응? 그건 뭐 외교에 관한 조약에 의해서 보면 공통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교 사절, 또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한 외국 원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법 적용을 안 한다. 국제법으로 다루게 되고요. 또 주한 미군도 또 조약에 의해서 우리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게 많아요. 응? 그래서 주한 미군은 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게 이 세관 검사 이런 걸 다 통과해요. 세관 이런 거 다 샅샅이 검색 안 해. 미군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검색돼 알아서 해놓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밀수 같은 것도 요새는 뭐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주한 미군들이 밀수를 많이 했어요. 응? 네, 그런 통과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나라 법 자체에서 외국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뭐 다르게 법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응?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응? 자, 참고로 판례 1, 2번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1번. 여러분 여기서 1번에 보면 영주권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 많이 쓰지만 영주권은 이제 이 서양에서 주로 쓰는 말로 그 나라 국민, 국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응? 영주권은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영주권은. 응? 우리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인 된 거 아니야.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준다 그러지. 시민권이 우리가 말하는 국적이야. 응?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 그러면 일본에 보면 여러분, 자 문장 자체가 뭐야?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았대. 그러면 이거 일본 국민 된 거야? 아니면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외국인 취급해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이니까. 근데 2번은 뭐야? 아까 얘기했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응? 그러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우리 남북한 간에 북한이라는 걸 국가로 인정 안 하죠? 그 북한이라는 나름대로 국가가 발행한 우리식으로 하면 여권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서, 응? 그죠? 중국을 거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그러지? 그런 거 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북한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여권 법적으로 아무 효력가 없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사람을 외국인 취급하면 안 되죠.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는데 아무 영향 안 준다. 그죠? 읽고 지나오면 돼요. 응? 자, 여기까지. 딱 맞겠다. 그죠? 밥 먹고 2시부터 수업합시다. 응? 그래서 내용 진도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내용 진도는 또 다음으로 미루고 문제를 오후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걸로 합시다. 자, 밥 먹고 봅시다. 2시에.